글쎄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말은 들어봤습니다만 이것과 함께 사라지다니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큰맘 먹고 값비싼 목걸이를 구입하러 온 줄만 알았는데요. 가게 주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해구의 한 금은방입니다. 지금 한 남성이요, 목걸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가게 주인이 저 목걸이를 직접 채워주는데 비싼 목걸이였어요. 18K 목걸이였습니다. 이렇게 직접 채워보고 이렇게 찾으면 어떤지도 한번 봐야겠죠. 그러겠죠, 네. 문 앞에 있는 거울로 향해서 네. 좀 보는가 싶더니 고개를 이렇게 휙 돌립니다. 아하.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저 남성이 저 목걸이를 차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어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아이고, 주인이 아이고. 알아차렸어요. 아하. 그래서 지금 기억자 테이블을 돌아서 저 절도범을 따라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던 겁니다. 아이고, 이 거울 보면서 이 목걸이 예쁜가 보는 척 하다가 문 열고 그대로 주랭랑 치고 맙니다. 근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혹시 저 손님을 가장한 절도범. 지금 보면요, 저 금은방의 구조가 지금 거울이 지금 문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를 지금 평소에 좀 알고 악용한 걸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악용한 거 맞을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네. 아마 분명히 시간대, 혼자 주인이 있을 시간대라든지요. 장소가 어디가 좋을지를 생각했을 거고요. 어떻게 주인에게 말을 건넬까, 그리고 저 작물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 거울을 볼 수는 있잖아요. 이게 예쁜가 하는데 지금 저 금은방 내부의 CCTV를 보면 하필, 글쎄요, 뭐 주인분을 탓할 수는 없지만 하필 출입구 근처에 거울이 떡하니 있었습니다. 자,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게 주변에 가가지고 손님이 있으면은 범행하기 어려우니까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또 들어가가지고 목걸이를 차고 도망간 겁니다. 목걸이를 그 범행 후에 저희 그 주차장 주변에서 팔고 현금으로 교환해서 팔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안산으로 도주했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하는 애들로 상대를 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 불량 청소년을 단문해가지고 특정을 했었거든요. 이 친구가 뭐 안산에도 친구도 있고 전에도 안산에도 올라갔고 그랬다고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PC방에서 근무한 겁니다. 김동철 교수님, 진짜로 물건 사러 갔을까요? 아니면 진짜 이 원래부터 애초부터 나쁜 마음 먹고 들어갔을까요? 이게 쑥 보다가 자연스럽게 쑥 나갑니다. 정말 제 생각에는 그냥 물건을 사고 싶어서 네. 정말 견물생심, 네. 충동적으로 나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하. 자, 그렇게 됐다면 교화가 사실 잘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제가 봤었을 때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게 아니고 네. 계획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자, 이게 거울은 하나의 이제 방편이었을 것이고 네. 거울 앞에서 보는 척 하다가 도주를 한 것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다른 금은방에 또 팔고 네. 버스를 타고 PC방으로 갔단 말이죠. 아하. 자, 이런 과정들이 네.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네. 또 내가 이렇게 갈취를 해서 가져가야겠다라는 것들이 네. 계획이 돼 있었는데 보통 청소년들의 범죄들이 모방 범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지금 이런 형식의 지금 도주도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하. 해외 사례를 보면 사는 척 하다가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방 범죄 때문에 청소년들이 네. 어떻게 보면 뭐 본인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지만 네.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하다 생각하고 아하. 저지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김동철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앞서 경찰 얘기에서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깜놀하실 거예요. 최단비 변호사님, 저 범인이 성인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저 범인이 16살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저 16살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절도로 구속을 한 상태예요.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속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그러면 저 고등학생 왜 구속이 됐느냐. 앞서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저 고등학생이 처음 범죄로 보기에는 굉장히 주도면밀합니다. 아까도 이제 나왔지만 목걸이를 범행 이후에 버스터미널 주변에 다른 금은방에 팔고 그대로 현금으로
바꿔서 도주하는 그런 경로도 미리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알고 봤더니 고등학생이 동종의 전과가 있었어요. 아이고. 특수절도로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네. 지금 현재 주거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네.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한마디로 죄질이 좀 불량하다고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인이면은 뭐 특수절도죄로 이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잖아요. 네. 그래서 형법보다는 이제 그 소년법이 적용돼서 보호처분으로 좀 가볍게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소년원 송치 같은 경우에는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 미만으로 이제 송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소년원에 잠깐 갔다 와서 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또 이제 절도를 계속해서 반복할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년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스파이터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 검거가 된 이후에 정말로 개과천선하는 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년원에 갔다 와서라도 에이 내가 이번에 재수 없어서 걸려서 이런 마음 가질까 봐 걱정돼요 진짜.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근데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청소년이 왜 범죄를 저지를까에 대한 판단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생활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협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차량 터리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즉 물건만 훔치는 행위였죠. 근데 네. 이제 사람을 상대로 속이는 행위, 그리고 절취하는 행위, 그다음 이것을 장부를 네. 처리하는 그러면서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이런 행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하. 이거는 점점 그것의 절도화에 대해서 자시가 범죄화가 되어가고 그러니까요. 있다는 겁니다. 이럴수록 어떤 환경이고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범죄가 진행되고 이 학생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 그렇죠. 조사도 이루어지고 상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 절도범 정말 16살 고등학생이랍니다. 이번에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요. 이 정도 수준의 절도, 물론 이것도 피해를 당하신 금은방 업주 입장에서는 정말로 피해가 크죠. 그런데 정말로 바늘도둑 소득된단 말 있잖아요. 정말 이 정도일 때 정말로 개과천선할 기회를 얻었기에 망정이지 더 큰 범죄자가 되기 전에 정말로 이번에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뉴스파이터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고 했던 그 충격적인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31세 중학교 여교사가 있었어요. 기간제 교사인데 이 남편과 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 외도를 의심해가지고 아내 이메일을 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어떤 그 남자 그 신부름 업체에다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을 죽여달라.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본인의 친모였어요. 그렇죠. 친모를 살해하려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청부 살인을 의뢰했던 거예요. 6,500만 원까지 보냈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그 살인은 이제 실행이 되지 않았고 이제 예비에 그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존속살해 예비죄로 기소를 했고요. 네. 법원이 이제 징역 2년을 선고한 그런 네.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이 많은 충격을 줬던 게 실제로 6,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달이 됐고 최단비 변호사님이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 관련 개인 정보까지 넘겼다면서요. 이 청부 살인을 의뢰하면서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메일의 내용을 안에 보면 네. 어머니의 주소, 집, 비밀번호, 그리고 사진, 어머니의 사진 이런 정보가 있어요. 6,500만 원을 제공한 것도 있고요. 네. 내용 중에 일이 느려져서 마음이 조급하다. 오늘 내일 중으로 작업을 마무리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라면서 네. 살인을 의뢰하는 의사가 굉장히 확고하고 진지한 것이 느껴집니다. 여기에다가 네. 정보 같은 경우가 자택의 주소뿐만이 아니라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의뢰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지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이메일, 이건 이메일 내용입니다. 엄마 혼자 살고 있으니까 참 이런 말씀 송구합니다만 작업이 훨씬 수월할 거예요라고 심부름센터 직원과 나눈 이메일 내용이 고스란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네. 이 딸이란 사람은요, 재판 과정에서 단순 호기심이었다고 지금 이런 석연치 않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재판부도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아하. 그래서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고 했습니다. 네. 보시면요, 청부살인 의뢰를 합니다. 호기심이었는데 행동으로 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2차 행위로 정보에 대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소라든지. 그리고 나서 1억 원을 더 주겠다, 아니면 내 마음이 급해진다라는 재촉 행위가 있습니다. 아하. 여러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재판에서요, 여러분, 김동성 씨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이 애초에 불거졌을 때, 김동성 씨의 이름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재판 과정에서 김동성 씨 관련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예, 김동성 씨는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 피의자와 본인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그랬었죠. 했어요. 네네. 근데 재판부의 판결문은 김동성 씨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왜요? 재판부의 판결문은 이 청부를 의뢰할 당시에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외제차 등의 선물을 막대한 돈을 쓰며 선물을 했다. 어허. 그리고 범행을 의뢰할 무렵에, 그러니까 즉 딸은 내연남과 동거 중이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청부를 의뢰하는 이메일을 보낸 장소가 네. 내연남의 오피스텔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범행을 시도했던 목적이 단순히 어머니와의 갈등뿐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이 내연남과 살려고 했던 이 집, 동거했던 이 집이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것이었고 전세금 16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범행의 목적이 단순히 어머니와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허. 그런데 여러분, 뉴스파이터에서도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김동성 씨의 입장도 저희가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과연 그때 김동성 씨가 뭐라고 했는지, 이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다가왔어요. 아파트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가왔었어요. 분기부등본인가 떼가지고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뭐 사래라. 근데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 주고 또 뭐 갖고 싶어 계속 물어봤어요. 나 뭐 시계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뭐 이래. 나 그러면은 어떤 시계 좋아하는데 뭐 어떤 차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김동성 씨는 그런데 선물만 받는데 그친 게 아니라 이 여성과, 그러니까 자신의 친어머니를 청부살해 부탁했던 이 여성과, 그리고 동거했던 여성과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 대해서 김동철 교수님, 네. 당시에 김동성 씨는 뭐라고 얘기했나요? 친구기 때문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변명 아니면 해명 같은 걸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동거까지 했었고 네. 그리고 여행까지 갔었다. 네. 사실 앵커님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남녀가 동거를 하면서 그냥 친구처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자, 한 명의 여성은 김동성 씨를 사랑하는 남자고 네. 본인은 사랑하지 않다고 하지만 네. 보통 사랑하는 여성들은 행동적으로 옮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참아가면서 동거랑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김동성 씨가 해명이 네. 정말 거짓말이거나 네.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 저 앞서 김동성 씨의 그 여성 관련 발언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저랑 그 여성분, 즉 해당 여교사 모두 이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김윤희 프로파일러. 이게 앞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조금 이 말이 이걸 어떤 말로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내연녀도 그 재판에서 김동성 씨가 이런 관계에 영향을 미쳤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모호한 대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재판부는 그 둘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전세 그 계약이 16억 상당의 전세 그 잔금 시기가 이 시기와
물려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때 당시 내연남에게 돈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하하. 이인철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동성 씨는 그러니까 줄곧 그런 인터뷰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자신은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왔고 그 여성과 알고 지낸 사이는 맞다. 여행까지 가는 것도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사고방식이 탁 튀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그냥 친구래요. 여행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둘 다 이혼 안 한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짜? 글쎄요, 그 여자 교사가 만약에 이런 김동성 씨의 말을 들으면 더 화가 났을 거예요. 본인의 그런 좋아하는 감정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정말 좋아해가지고 5억 5천만 원 5천만 상당의 선물 줬는데 남자는 좋아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진짜로 그게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에서는 수사는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김동성 씨는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떤 공모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니를 이제 청부 살해하려는 공모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사했겠죠. 근데 김동성 씨는 아마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이 뭐 김동성 씨와 이 여성과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물론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지만 최단비 변호사님 일종의 폐륜 범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폐륜 범죄죠. 네. 그리고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것은 이것을 교사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것을 교사하니 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륜 범죄 피해자인 어머니는 또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딸의 선처를 강하게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과 치료 자료들도 다 내시고요. 내가 학대를 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해서 네. 결국 재판부는 이런 어머니의 선처를 고려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고요. 징역 2년 선고에는 어머니의 이러한 선처가 아주 강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로 그냥 뭐 가정입니다만 이인철 변호사님 만약에 어머니가 정말 괘씸해서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키웠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천하의 몹쓸 계획을 저질러 너 정말 교도소 가서 정말로 한번 후회해봐라 라고 마음먹었다면 선처를 안 했다면 호소를 안 했다면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피해자잖아요. 피해자가 법원에 이제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탄원서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정말로 범죄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그런 탄원서도 있어요? 그런 탄원서를 낼 수도 있고요. 네네. 이번 사건 같이 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탄원서를 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어머니 참 모정이 뭔지 네. 자신을 살해하려는 딸을 용서해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하는 탄원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법원이 이제 징역 2년 선고를 내렸는데요. 네. 정말 이 딸은 어머님한테 평생 효도해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어머니로부터 이제 재산을 나중에 크게 이제 큰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을까요? 상속받을 수 없어요. 법적으로 자기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시도한 자는 우리 민법상 상속권이 박탈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딸은 어머니 재산 상속받을 생각하지 말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물을 마르게 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 이 어머니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이 딸이 평생 속죄하며 반성하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열심히 일하면 쉬는 날 정말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날 비번이었던 그러니까 쉬는 날이었던 한 경찰관이요. 밤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아하. 뮤지컬을 보고 4호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네. 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한 남성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밀착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냄새나, 네네. 그렇습니다. 주말이라 분명히 뭐 사람이 많기는 많았지만 네네. 그렇게 가까이 붙어야 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느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문제의 남성이요. 아하. 사람들 틈 사이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손등으로 여러 차례 치는 모습까지 목격합니다. 그러자 이 4년차 경찰관 네. 뭔가 그때부터 촉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하하.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정말로 이 경찰분들의 촉이란 건 진짜 있나 봐요. 일단 이 경찰관 분도 처음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예를 들면 성추행의 범인인지 아닌지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하.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켜본 거예요. 촉이 느껴져서. 지켜봤는데 일단 과도하게 너무 밀착한 것도 수상했고 너무 불편해져서 서 있는 것도 수상했는데 피해자로 보이는 그 여성분이 옆으로 이렇게 피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아하. 그게 만약에 정말 그런 고의성이 없이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피해자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남성을 피해서 옆으로 가는 걸 느낀 순간, 저 사람은 성범죄의 가해자구나라고 딱 느낀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모습을 딱 지켜보던 이 경찰관, 그날 또 비번이었대요. 그런데 이 경찰관이 딱 현장을 덮치게 되는데 그 경찰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하게 붙길래 저 사람 되게 불편하게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유심히 보는데 손이 조금 이렇게 허리를 왼쪽으로 기울여가지고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불편한 자세로 손이 막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엉덩이 부분을 좀 이렇게 손이 터치를 하는데 이게 제가 추후에 이제 고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그 다리 부분으로 손이 좀 과도하게 내려갔는데 닿았는데 이제 피해자분이 이게 옆으로 싹 피하셨거든요. 접촉 이후에. 그래서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해지면은 이제 몇 회 했는지 이제 확 이렇게 세가지고 이분은 이제 추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인철 변호사님, 검거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 김태리 순경이 네. 준비를 철저히 했네요. 이 뭔가 접촉 횟수를 속으로 또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검거 순간에 꼼짝마! 이렇게 검거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것도 아주 신중했습니다. 네. 꼼짝마 하면은 이 범인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며시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요? 혹시 너 몇 살이니?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도망가지 않고 네. 그 당황한 틈에 이제 체포를 하게 된 거예요. 혹시 몇 살이야? 라고 했더니 역시 나쁜 짓 하면요. 정말로 이 떳떳지 못한 건 맞나 봐요. 당황을 했답니다. 그 질문에 어떤 반응을 했는지 실제 이 김태리 순경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자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막 깨고 이러니까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오른쪽으로 좀 피하시길래 도망갈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잡고 뭐 몇 살이냐 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막 이랬더니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화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당황하시길래 이거 범죄를 했으니까 당황을 했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목격자지만 내가 신분은 경찰관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증을 꺼냈더니 자기가 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뭐랄까요? 침착하게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증거도 이 똑똑히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검거 과정에서도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현장에서 검거를 했는데 김동철 교수님 만약에 저때 이제 지금 25 정도 되시는 이 김태리 순경이 그러니까 아마 순경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만 정말 침착한 대응이 좀 빛을 발했습니다. 네, 만약에 침착하지 않게 바로 즉각적으로 잡거나 어떤 이제 압박을 가했다면 아마 네. 도망치지 않았겠습니까? 아하. 자, 도망치게 된다면 이게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네. 사실 또 다른 또 어떤 위협을 가해질 수 있는 그럴 수도 부분들이 또 있겠네요.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침착하게 잘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너 몇 살이니? 이렇게 이름을 딱 물으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아하. 자기가 뭔가 걸렸었을 때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네. 이 부분에서 방어 기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아하. 근데 그 방어 기제가 아니고 포용하듯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쉽게 마음이 가고 아하. 죄까지 털어놓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분이 김태리 순경인데요. 전날 비번이었다 그랬잖아요. 이야, 뮤지컬 보고 왔대요. 뮤지컬 보러. 근데 배우 김태리 씨와 동명이인입니다. 아하. 문학에 이 예능에 또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김태리 순경. 그런 정말 잘생겼는데요. 그러면 검거는 했단 말이에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비번인 자신이 자기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로 지구대로 끌고 간 거예요?
이 김태리 순경이 정말로 훌륭한 게 네. 여기서도 침착했어요. 검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뭘까요? 미란다 원칙. 그게 뭐예요? 미란다가 마시는 음료수가 아니고요. 네네. 예전에 미국에서 1963년에 미국 경찰이 미란다라는 그 범인을 검거를 했습니다. 납치와 성폭행 혐의를 검거를 해가지고 네. 자백까지 받았어요. 아하. 근데 결국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범인을 검거할 때 반드시 당신은 무슨 죄로 체포합니다. 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고지를 해야만 되거든요. 아하. 고지 안 하면 무죄가 돼요. 네.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 김태리 순경이 미란다 원칙 고지한 후에 네. 현총력에 내려서 관할 경찰서에 이제 신고해서 인계를 해야 했습니다. 하하. 정말로 그 부분까지도 침착한 것 같아요. 자신이 검거는 했습니다만 비번인 상황이고 자신의 관할은 아니니까 관할 지구대 이쪽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성추행범을 잡았다 신고했는데 근데요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 김태리 순경이 유심히 지켜보다가 다가가서 건넨 첫 마디가 혹시 몇 살이냐? 혹시 그러면 저 성추행범이 좀 어려 보였나요? 어떻습니까? 김태리 순경도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직은. 아직은, 그런데 네. 가서 몇 살이냐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범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세상에. 이 범인이 현재 고등학생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래서 네.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고요. 네. 저희가 지하철이기 때문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혐의로 현재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또 본인이 스스로. 그래요? 네. 고등학생이 내가 호기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그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호기심 여러 번 나와요 지금 김동철 교수님 이것도 호기심이래요. 이거 지금 성추행의 호기심이래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실 호기심이 갑자기 발동이 된다. 이건 영유아 때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소년 때 호기심은 어떤 정보를 얻고 그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SNS도 많이 하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성에 대한. 그래서 성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으면 좋은데 네. 하나의 호기심과 놀이 상대로만 증폭이 돼버린 것이죠. 아하. 그래,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네. 이 호기심은 사실 나쁜 호기심이 있고 좋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아하. 청소년 여러분들이 좋은 호기심으로 간다면 미래가 되게 멋지겠죠. 아하. 자, 이렇게 나쁜 호기심이 된다면 네. 결국은 반복적이 될 것이고 네. 결국은 범죄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하. 혹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도 현직에 계실 때 경찰분들은 혹시 뭐 이 촉의 능력을 좀 이렇게 키우는 뭐 교육을 좀 받습니까? 이 김태리 순경 보면 촉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촉은요. 네. 트레이닝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하. 분명히 타고나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딱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봤을 때 저 사람 의심할 수 있고 또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보다 보면 말을 건넸을 때도 딱 너 몇 살이니? 라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황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너 범인이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아하. 다가가는 그 말조차도 그렇고요. 미란다 고지도 다 촬영했더라고요. 네. 그 촬영하기도 했고 또 가면서 네. 피해자한테 아니면 가해자한테 어떤 상황이 진행될 거다라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아하. 그 상황 속에서 다 트레이닝이 돼 있었고 그렇군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다 있는 겁니다. 아하. 이건 촉뿐만 아니라 본인께서 계속 이걸 어떻게 보면 갈고 닦고 네. 훈련해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이인철 변호사님 앞서 이제 사진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하실 때 사진 몇 장 나갔는데 저희가 이 김태리 순경 저희 제작진이 이제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이제 뭐 듣고 있는데 2016년에 이제 순경으로 경찰직에 입문하셨대요. 근데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 열혈 형사로 뭐 소문 났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이 범인을 사실 한 명 검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 김태리 순경이 전 근무지에서 한 달 동안 네. 놀라지 마세요. 네. 무려 21건의 아하. 이런 범인을 검거했어요. 그것도 아하. 절도범, 강제추행범, 폭력범 등 21건의 범인을 검거했으니까 정말 훌륭한 경찰이고요. 저는 이런 경찰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경찰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정말로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와, 저희가 알고 있던 체포왕은 김복준 의원님만 계신 줄 알았더니, 우리 김태리 순경이 또 후배로서, 신예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정도 비번날에 저렇게 열혈 형사로서의 모습, 이 가감없이 보여준 우리 김태리 순경한테 뭐, 경찰청 차원에서 뭐 좀 표창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 줘야죠. 그렇죠. 열혈 형사라면은 본인이 일할 때도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사실은 비번날 쉬고 싶은데도 비번날 본인의 이러한 본분을 잊지 않고 강제추행범을 검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 김태리 순경에게 표창을 야, 수여했습니다. 이 모습이네요. 네. 아.
저렇게 표창까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께서 아마 주셨나 봐요. 네, 우리 김태리 순경 청장님도 잘생기셨네요. 네. 네. 네,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또 표창을 주시고 또 이렇게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주게 아마 또 이렇게 이 격려를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매번 김태리 순경 같은 분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하철 내에. 좀 이렇게 뭐 혹시 조심하셔야 되는 일단 여성분들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혹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어떻습니까? 만약에 성추행범들이 다가왔을 때는요, 네. 정확하게 불쾌감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그냥 너무 받아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럼 더더 과감한 행동을 하니까 그때 불쾌감을 표시해 주시고 네. 또 주변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큰 아하. 소리로 왜 이러세요라든지 아니면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네.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기 좀 그렇다면 요즘 문자로 112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부분이 있어요? 다 돼 있거든요. 네. 또 목격하셨던 분들도 내 신분이 노출되기가 거리낌 있다 그러시면 문자로 하시면 되고요. 네. 성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성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목격을 하셨거나 당하셨으면 빨리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설마 이 성추행 문자로 신고인데 여기 성추행 신고하신 분 뭐 그러진 않겠죠. 경찰분들이. 그런데 당시 이 침착하게 성추행범을 검거한 김태리 순경이요. 시청자 여러분들 또 특히 여성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니까 요새 여성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으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경찰관으로서 이거 안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제가 집 가서 다음날 근무인데 잠이 안 오겠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내가 대처하고 체포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김태리 순경처럼 정의감 그리고 이 무엇보다 자신이 비번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냥 별일 안 일어나겠지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정의감, 사명감을 갖고 있는 경찰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 경찰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눈에 불을 켜고 범인 검거에 나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김태리 순경이요, 나중에 여성 청소년 과에서 좀 더 자신의 능력을 좀 발휘하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보세요. 여성 청소년과에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여성이 안전한 사회, 지금 말로만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고 정부가 말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바로 자신의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도 내비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김태리 순경 힘내시라고 저희가 또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 화서문 지구대 김태리 순경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